항상 수위 높은 발표를 하기로 유명한데 오늘은 좀 수위 조절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동서발전 이동걸 차장이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내용은 이제 태양광 대용량 태양광을 어떻게 전력계통에 연계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주제는 요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태양광은 이 4분면에서 어디에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애완동물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성장, 저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처럼 작은 용량의 태양광을 개발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점유율뿐만이 아니라 성장률도 거의 없습니다. REC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 프로블럼 차일드 정도, 말 안 듣는 애 정도 와 있지 않나,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패스로 보지만.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태양광을 어떻게 하면 캐시카우로 가져올 것이냐. 이제 스타로 가져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스타는 다른 어떤 기술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성장은 이제 크게 하지 않지만 앞으로 점유는 그러니까 돈 잘 벌어오는 이런 캐시카우로 만드는 게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게 저의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 옆에 보면 동그라미에 보면 신기술 개발, 최적화, 내부 통제. 캐시카우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부 통제가 중요하죠. 우리가 합의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최적화도 포함되지만 내부 통제를 할 것이냐 그건데, 신기술 개발도 그렇고 내부 통제도 그렇고 결국은 최적화라는 문제에 와서 이게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1893년인가요? 그때 아마 시카고 만국박람회에서 웨스팅하우스가 AC 전력계통을 제안했고, 이제 GE, 에디슨이 만든 GE라는 회사가 DC 전력계통을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다 손을 들어준 게 웨스팅하우스의 교류 전력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현재 삼성 교류 전력 시스템은 아직까지 쓰이고 있죠. 그 이유는 효율이고요. 결국 그 효율은 최적화를 통해서만 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양광을 어떻게 캐시카우로 만들 것이냐, 거기에 중요한 건 최적화 문제가 있다. 죄송합니다. 이 진동으로 해놔도 이게 울리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외 사업하고 국내 사업에서 우리 동서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비교하면서 요걸 어떻게 최적화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설비 용량, 발전 용량,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주목할 게 국내하고 해외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설비 용량하고 발전 용량이 달라요. 그죠? 우리나라는 무조건 설비 용량의 최대한 발전량을 합니다. 근데 왜 해외는 더 큰 설비 용량을 갖추었는데 발전 용량이 작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 중에 핵심이 계통의 어떤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룰 안에서 여하튼 캐시카우를 만들려면 최적화를 하려도 그 룰 안에서 최적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최적화를 하기 위한 룰이 해외는 이미 태양광을 다르게 보지 않아요. 다 석탄화력하고 같은 선상에서 캐시카우처럼 봅니다. 그래서 가바나 프리까지 해줘야 되는 게 해외의 코드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운전을 하면 나중에 이제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가바나 프리 같은 것들은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잉여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좀 주안점을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통 구성도 우리나라는 변압기를 벽면로 여러 대 두는 경우도 있고 한 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좀 나눠요. 근데 해외는 하나로 했죠. 그러면 하나만 주변압기 고장나면 발전을 못해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의 주변압기로 하나의 접속점을 만들고 그 접속점을 기준으로 전력 거래소에서 온 타겟을 가지고 발전기, 대용량 화력 발전기랑 똑같이 이 생태계 안에서 플레이어 역할을 하게 돼요. 변압기를 두 개로 둬서 하는 컨셉으로는 요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옆에 있는 요거 국내 인버터 태양광, 이 MPP
BT 제어라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 아시니까 이게 뭔지는 생략할게요. 여하튼 태양광이 낼 수 있는 에너지는 최대한 내자. 이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근데 해외는 그렇지 않아요.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접지계통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건데, 다만 해외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 우리 선배님들이 굉장히 잘 구축해 놓은 설계 컨셉 중에 하나가 다중접지 시스템이에요. 해외에는 다중접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다중접지를 하게 되면. 물론 절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여하튼 다중접지를 함으로써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절연 비용은 낮출 수 있지만 차단기 용량이나 이런 것들. 근데 해외는 이렇게 지그재그 변압기 하나 써서 그냥 전체 시스템의 내부 접지를 다 해요. 이쪽의 취약점은 뭐냐면 뭐 기사 공부나 이런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임피던스 중에 영상 임피던스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전압이 막 공진 일으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직접 접지, 다중 접지 계통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걸 우려해서 잘 구성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보시면 해외는 다 돈으로 지금 어떻게든 싸게 만들자. 왜냐하면 설비 용량이 발전 용량보다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약간 그 손실이잖아요. 그거를 메우기 위해서 다른 전력 시스템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폐쇄계전기가 다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트립이 되거나 하면 폐쇄계전기를 매뉴얼로 다시 복귀시키지 않는 한 다시 가압이 안 됩니다. 근데 해외는 그런 컨셉을 안 하고 필요하면 리클로징까지 할 수 있게 그 대용량 태양광 발지 내에서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놨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고장이 났는데 또 가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설계 컨셉상 그런 어떤 에러는 좀 적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대용량 발전소 설계하다가 요런 거 폐쇄계전기 적용 안 한다. 요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 비교한 내용 중에 결론은 마치 이 대용량 태양광을 하나의 발전소로 운영하는 컨셉에서 해외가 무조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국내와 해외의 장단점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겠죠. 넘어갔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력계통 품질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모닉 필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하모닉 필터까지는 아니에요, 다행히. 근데 무효전력 공급 장치는 154 이상에다가 연기할 때는 아마 설치를 해야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풍력단지도 보면 154 이상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설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대용량 태양광 발전단지를 지금 캐시카우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최적화를 어떤 룰 안에서 하느냐, 결국 요겁니다. 지금 여기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운영규칙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배전계통에 연계할 수 있는 발전소 스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규모 자체가 154 이상만 가능합니다. 용량이 벌써 우리나라도 100메가까지 갔어요. 여기 대호 수상태양광 가보면. 그래서 이제는 한전에서 나오는 뭐 배전계통 연기기술 기준으로는 안 되고,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잘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요 전력시장 운영규칙 안에 있는 거를 따라줘야 돼요. 요 코드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배전계통이랑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거 요겁니다. 계통 연계 유지. 요게 중요한데, 이제 폴트 라이드 스루라고 하는데 어디는 뭐 FRT, LVRT에서 로우 볼테이지 RT 뭐 이렇게 구분도 하는데, 결국은 고장이 났을 때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어라, 이 개념이에요. 잠깐 뭐 고장 전류를 공급하든지 여하튼 스탑되진 말아라. 붙어 있다가 그 고장이 제거되는 순간 다시 여기서 플레이 역할을 해라, 이거든요.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룰들을 보면 우리 기존 화력발전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룰 안에서 최적화가 안 되면
그 발전소는 사업 개발 해놓고 앞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요거는 쭉 이렇게 넘어갈게요. 요게 이제 코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조금 제가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또 안 넘어가네요. 그러면 대용량으로 태양광을 대용량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핵심이냐? 결국 인버터 기술이 핵심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단순화시킨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우리가 보통 DC-DC 컨버터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나와서 그거를 다시 DC로 만듭니다. DC를 또 DC로. 그래서 그것을 DC-AC 컨버터로 가게 해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를 뒤에 이제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 요 부분, 리액터냐 아니면 여기 커패시터냐, 요거 가지고 전류형이냐 전압형이냐를 구분을 해요. 근데 전류형을 그동안은 많이 썼죠.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 개통의 전압이 낮아지면 그 낮아진 전압을 추종해서 자기도 전압을 낮춥니다. 그거를 팔로잉 한다고 그래요. 쫓아간다. 그래서 개통의 전압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 전압도 낮추면. 인버터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에너지는 아까 맥시멈으로 내게 해놨기 때문에 전류가 증가해야 되겠죠. 전압을 낮추면. 자기가 개통 전압이 낮아졌을 때 자기도 똑같이 전압을 낮추게 되면 전류가 커져야 됩니다. 에너지는 똑같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러면 IGBT가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드 팔로잉 인버터는 개통에서 전압이 낮아지면 자기 전압을 낮추면서 늘어나는 전류 때문에 안에 내부 소자 보호를 위해서 정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호남 지역에 있는 스마트 인버터 말고 일반 인버터들은 개통에서 고장이 나서 전압이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스마트 인버터라는 게 나와서 여하튼 전류 제한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같이 쓰고 이것도 전압형으로 바꾸고 이런 테크닉을 써서 어떻게든 그동안 버티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전압형으로 만들어서 개통이 안 떨어지고 호주같이 해외는 그리드에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발전기처럼 화력발전기처럼 운동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화력발전기는 전압을 자기가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결국 그게 핵심인데, 그 다음에 잉여된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개통해서 필요할 때 그걸 내가 방출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커패시터 부분 있죠. 여기다가 슈퍼 커패시터를 달던가 아니면 ESS를 여기다가 연계를 해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테크닉을 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어 자체를 발전기랑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뭐 스윙 이케이션이라고 뭐 기계적 입력과 정기적 출력이 있으면 뭐 H 관성상수에 의해서 부하가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방정식 가끔 보셨을 텐데 그거를 그대로 모의하는 게 스윙 이케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싱크로너스 뭐 제너레이터 이거는 그 스윙 이케이션 말고 그 발전기인 D축, Q축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해보면 결국 주파수가 아니라 전압을 자기가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모의하는 게 요 밑에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을 잘 섞어서 지금 전압형 인버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마치 화력 발전기처럼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전하느냐? 해외 같은 경우는 설비용량보다 발전 용량이 더 훨씬 적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MPPT점을 찾아요. 전압을 쭉 올리면서 그때 계측된 전류와 전압을 곱해서 출력을 계산합니다. 쭉 계산하다가 출력이 갑자기 낮아지는 부분, 그러면 낮아지기 직전이 최대 출력점이구나 이렇게 찾아요. 인버터가 스스로. 그래서 램핑업을 하면서 쭉 가다가 출력이 떨어질 때 그 직전에 여기가 MPPT점, 그럼 거기서 계속 제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통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그때는 이 MPPT점에서 운전했으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출력을 내거나 할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최대 출력점으로 제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장이 제거된 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장이 났다가 고장이 탁 제거되는 순간.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약간 낮춰요. 그래서 여기 음영된 부분 보시면 주파수 상승시 보상 녀석과 주파수 저하 시의 보상 영역으로 나뉩니다. 예. 목소리가 자꾸 제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요 영역에서 운전을 시키는 거예요. 주파수 저하 시에 보상하겠다는 이 영역.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미 세이빙 된 거죠. 내가 낼 수 있는 출력 자체를 다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다는데 2번과 3번 중에 2번은 보신 것처럼 되게 완만하죠, 경사가. 처음에는 요걸로 컨트롤 했었어요. 근데 이러니까 너무 느린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요쪽으로 옵니다. 3번. 그래서 지금은 요쪽은 2번 영역에서 컨트롤하는 거는 약간 불안정하다고 판단해서 3번에서 해서 빠르게 응동할 수 있는 인버터 시스템을 구현을 했어요, 이제. 아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파워 리저브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MPPT하고 같이 기억해 주실 게 이제 파워 리저브 포인트. 그러니까 PRP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를 예를 들면 호주는 선로가 되게 장거리가 많아요. 그러면 밤이 되면 발전소 쪽이 정기적인 단말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단말에는 전압이 올라가겠죠. 페란티 현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야간 큐나이트 모드라고 해서 자기 인버터 내부에 있는 리액터를 연결시켜 버립니다. 발전은 안 하고. 그러니까 패널하고는 차단을 시키고요. 여기 보시면 차단기 보시는 것처럼 패널에서 들어오는 쪽 차단기는 딱 오픈시키고 여기 요 인버터까지만 가압을 시키는. 그래서 무효 전력을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낮추는 거죠. 리액터를 공급해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죠. 장거리 송전선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기적인 말단이 될 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희는. 그래서 근데 하지만 해외는 이렇게까지 다 하고 있다 이미. 그래서 벤치마킹이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전력계통을 연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이제 선배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노하우가 대부분 선배님들한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험이에요. 이게 전력산업은 보니까 제가 막 공부 막 열심히 해보고 해도 결국 선배님들이 경험한 거를 제가 빨리 이렇게 좀 캐치업을 못하면 또 막 시행착오를 막 아무리 공부해도 안 나오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대 요거 한마디에 그냥 바로 그 답이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례를 제가 가져온 건데 이게 해외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나니까 전압이 거의 뭐 제로까지 갔어요. 산불 나서. 산불 나면 뭐 여기 호주 산불 얘기입니다. 산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쪽. 그래서 송전선로에서 고장이 나고 고장을 차단한 겁니다. 총 4번의 선로 고장이 있었고 고장을 차단했어요. 그때 요 발전소의 출력이 이렇게 쫙 급감했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끊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올라갔으면 여기서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를 못하고 다시 내려갔다가 진동. 여기서도 내려갔다가 진동. 이렇게 되면 거기에 그리드 코드를 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 정지가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또 안 넘어가네. 됐다. 예, 그래서 보시면 그쪽 이제 원인을 결국 찾다 보니까 뭐였냐면 우리 이제 발전소에 보시면 그 VT 페일리어 모드가 있어요. 그 프로텍션 쪽에. 뭐냐면 뭐 전력거래용이 됐던 프로텍션용이 됐던 전압을 계측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전압 변성기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을 뭐 컨트롤을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서서히 정지시키거나 두 가지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개통 전압 떨어진 거를 VT 페일로 착각한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근데 이걸 원인을 거의 못 찾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여러분들과 뭐 이렇게 소통하다 보니 그렇게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래서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알고리즘을 뜯어다 보니 VT 페일러가 그냥 단순히 전압만 떨어지면 픽업되게 돼 있었어요. 타임 딜레이가 없이. 그래서 요거를 간신히 찾아서 요걸 개선했습니다. 이게 그 순간에 모르니까 뭐 다시 PS캐드로 개통 모의를 해야 되고 뭐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심플한 문제가 원인이었다. 그래서 좀 강조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여기도 보시면 태양광을 쭉 발전을 잘 했어요. 낮에.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오토 비딩을 합니다. 바로 입찰하고 바로 받고 막 그걸 오토로 해버려요. 그리고 거래소 급전에서도 출력 지시를 계속 내려요. AGC 하듯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태양광 출력이 이렇게 쭉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을 정지했죠. 그리고 큐나이트 모드로 넘어가서 있는데 밤에 갑자기 내부에 그 내부로 이렇게 메가바르랑 쭉 무효 전력이 갑자기 흡수되는 이 발전소 쪽으로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또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거는 단말 처리를 잘못해서 그쪽에서 고장이 난 거고, 요 두 번째 이벤트는 아까 말씀드린 락아웃 계정기가 없어요. 이쪽은.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한 번 더 가압해 본 거예요. 그 다음날 출근해서 이상이 계정기가 동작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다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압해보자. 그래서 가압을 하니까 바로 다시 그러니까 두 번째 트립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거 뭐 설비는 고장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기억해야 될 건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인버터가 직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병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주로 이제 지금 병렬로 쭉 가는 인버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에는 스마트 인버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출력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버터를 직병렬로 이렇게 해서 그리드 포밍 인버터가 아닌데 스마트 인버터로 마치 출력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머리를 굉장히 잘 쓴 거예요. 독일 회사인데.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이런 스킨을 만들었고, 그래서 지멘스 거를 갖다가 설치를 했어요. 근데 지멘스 패키지 제품은 이렇게 링으로 돼 있는데, 링메일 유닛이라고 해서 직렬로 쭉 연결했습니다. 그럼 얘는 표준 제품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 나간 거. 그럼 여기 끝에 있는 건 나가는 쪽에 스페어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여기 차단기를 반드시 오픈해 놓고, 그러면 이 차단기 내부인데요. 여기 정기적인 말단을 완벽한 절연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서지를 보호하는 역할인데, 그러니까 전기에서 페넌티 현상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계통에서 보면 서지라는 게 계속 생깁니다. 근데 서지는 주파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간 반사파도 생기고 돌아다녀요. 주파수가 높으면. 그래서 정기적인 말단으로 오면 거기서 절연 파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전압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멘스 같은 경우는 자기 제품을 쓸 때는 끝에 스페어 쪽은 완전히 이렇게 서지 프루프 터미네이션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쪽 건설 시운전 할 때 여기 안 돼 있었어요. 실수죠. 그리고 여기 차단기까지 오픈시켜 놔야 되는데 청소하고서 옆에 건 클로즈니까 여기도 클로즈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클로즈 시켜놓고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정기적 말단이 되고 여기 마치 피레침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서 서지에 의해서 이제 절연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제가 빨리 했네요. 저장님 혹시 몇 시까지 해야 되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이것도 앞으로 갔다 뒤로 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한번 처음에 사각형 있는 쪽으로 한번 빠르게 넘겨주실래요? 네. 개요 부분에. 그렇죠. 이게 주제. 다음 페이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발표 주제는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용량 태양광을 캐시카우로 만들기 위한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결론, 착안사항은 뭔가 이렇게 뚫어지게 봐서 우리가 결국 그러니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다. 이게 착안점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착안점으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죠. 그래서 그 최적화하는 실마리로서 두 가지를 이제 제안 드리는 건데 우리가 계획을 짤 때 이거는 이제 ICT 쪽에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우리 전력 엔지니어도 똑같은 컨셉으로 플래닝을 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게 좀 뭘 해야 될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나눠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 다음에 방법까지 알면 이제 그냥 옵티마이제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내가 뭔가 정해진 품질을 맞추기 위한 그런 설계 컨셉에 잘 맞춰서 최적화하면 돼요. 그래서 내부 통제를 잘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솔루션 문제가 오는데 두 가지. 솔루션은 뭘 해야 되지는 알아. 그리드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뭐 전류형 인버터, 그리드 팔로잉 인버터를 뭐 포밍 인버터로 바꾸자 이런 게 솔루션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보시면 솔루션. 국내외 대용량 태양광 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에서 쭉 소개시켜드린 그리고 인버터 제어하는 방법, 그다음에 설비 용량보다 발전 용량을 낮추고 그 파워 리저브 포인트에서 운전하는 컨셉, 그런 거가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차단기 기반 설계할 때는 국내 쪽 설계 컨셉이 더 안전에는 적합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티마이제이션 쪽으로 오면 노하우 쪽인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선배님들이 해놓은 거를 쭉 한번 리뷰해보고 이런 전략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아까 FRT, 폴트 라이드스루,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전압이 떨어졌을 때 버티는 거, 그때 아까 VT 퓨즈 페일, 그러니까 볼티지 퓨즈 페일, 그게 볼티지 트랜스퍼 퓨즈 페일, 제가 혀가 꼬이네요. 그 프로텍션이 동작한 거는 이미 화력 설비에서 선배님들이 다 고장 분석까지 해본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현상에서 굉장한 실마리가 됐다. 그런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거는 다중고장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서지 터미네이션 부분은 앞으로 이제 신재생 설비들은 특히 태양광을 대용량으로 이제 쭉 연결시키면 분명히 정기적인 말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처리하는 거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 왜냐하면 다중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강조를 드리면서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 마지막으로 좀 제가 뭐 바람이 있다면,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공학 전공해서 공학도예요. 공학도고 그 뭐 전력산업의 일원이기도 하고, 근데 쭉 보면은 이제 재무적인 관점이나 이런 게 중요해진 시기가 있죠. 그러다가 엔지니어가 기술적으로 커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가 있더라고요. 두 개가 시소 타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과거에 캐시카우로 잘 먹고 살던 우리 시대에는 재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했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 대용량 태양광이나 뭐 풍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재무적인 걸로 내부 통제하고 최적화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미 솔루션이 없으면 아예 그 다음으로 사업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손해가 날 거기 때문에. 그거면 재무적인 테크닉을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공학도들이 좀 뭉쳐서 이제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아까 다중고장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저는 거의 지금 우리 계통이 임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나 제가 앞서간 선배님들이나 뒤에 쫓아오시는 후배님들 같이 고민하는 우리 동료들 보면 거래소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고민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저번에 한번 트립됐을 때 주파수 떨어지는 거 보고 이 옛날하고는 다르구나. 그러면 지금 다중고장이 한 두세 대에서 나면 연쇄적인 주파수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은 너무 큰 거예요. 이미 임계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특히 먼저 앞서간 선배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솔루션도 그렇고 최적화도 찾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저도 약간 낀 세대긴 한데 제가 적극적으로 소통은 이제 하겠지만, 우리 후배님들도 선배님들하고 소통하는 걸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들도 끄집어내서 같이 지혜를 모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제 바람까지 말씀드리면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신 이동걸 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손들어 표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질문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처음에 주제에서 그 저성장 고점유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고점유율이 태양광을 많이 깔아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죠. 고점유율은, 그러니까 점유율은 말 그대로 발전 용량이 지금 우리 전체 우리 전력계통 용량에 얼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고성장은 앞으로 그러면 설비 용량이 더 늘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요.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그 많이 저희 우리나라 그 지금 발전 환경상 그 대용량으로 가기는 힘들잖아요. 태양광 같은 네.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면은 소규모 지금 깔려 있는 거를 뭐 VPP 사업이나 이렇게 모아서 가는 방법도 그 같은 방법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VPP는 제가 언급을 안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해외랑 완전히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대용량처럼 만들려면 그러니까 우리 코드를 만족시키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VPP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14페이지에 보면 인버터 소개시켜 주셨는데 네. 그 거기에서 아까 DC-DC 컨버터에서 뭐 커패시터를 설치하고 뭐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주파수를 이제 뭐 관성 자원처럼 만드는 그런 타입으로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 네, 그게 아닌가요?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성의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잉여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게 정기적인 거든 기계적인 거든 에너지를 리저브할 수 있다면 그건 관성이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이휠은 기계에다 한 거고 슈퍼 커패시터나 ESS를 연계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세이빙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